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골라서 리포트 밖의 얘기까지 탈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의 이슈들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해도 삼성이겠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하면서 드디어 후계 구도와 삼성그룹의 기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뭐 가장 핫하게 받아들인 만큼 주식시장의 얘기를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사실 저는 지난주쯤에요. 네. 많은 운용력한테서 이번 주쯤에 제일모직과 물산과 같은 이런 거대한 합병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 얼핏 들었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놀랐죠. 보고는 진짜 되게 놀랐었고요. 예. 좀 이게 올 게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벌에 대한 문제고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의 가닥,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해결을 쪽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 자체가 어차피 이제 시기의 문제였던 거지 이미 충분히 어떠한 액션이 취해지고 그럴 거란 것이 충분히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기가 언제였냐 그것을 가늠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삼성 이런 지배구조에 관련해가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좀 국내와 해외 간의 시각차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M&A 이슈 자체가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최대화시킨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M&A를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 목적 자체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이것이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쪽에 선택이 돌아가는 그런 영향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특히 외국에서 그렇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룹사 이런 지배 구조에서 재벌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오래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습적으로 그냥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삼성 그룹이란 걸 키운 게 이건희 가에서 이병철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건희가 이런 쪽에서부터 그 주인이다라는 약간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항감이 없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이거 나오면서 불이 딱 붙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인수회사, 피인수회사의 주가는 좀 엇갈리게 돼 있는데 이게 둘 다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주가 이 대형주들이 좀 이끌면서 또 올라가기도 했고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추가로 또 오를 재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하우스뷰들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정확히 제 견해는 아니고요. 저희 하우스뷰인데 굉장히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된 이 합병 법인 자체가 네. 이제 결과적으로 지주회사로 가는 그런 여러 과정 중에 좀 핵심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고 그런 향후 가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병 후의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다. 네.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일들인데 내외신할 거 없이 세상의 관심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몰려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승계 작업이니까 반도체 신화를 일궈낸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 과연 이 삼성의 다음 체제는 어떨 것인가? 대체적인 윤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시각도 그렇고 하우스뷰들도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돼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까요?
저는 뭐 저도 이렇게 삼성그룹이나 이런 지주회사 구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끌었던 삼성하고 앞으로의 삼성의 어떤 큰 방향이나 물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하면 역시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뭐 SD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약간 좀 더 소프트웨어 쪽인 그런 측면들이 강조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소프트하면서도 이제 IT라 이런 것들과 이제 그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좀 더 가야 되는데 저는 삼성에 나가는 방향이 결국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삼성과 함께하는 한국 기업들이나 또 다른 코스닥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삼성의 방향 전환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방향타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여기서 어떤 미세한 변화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되면은 이제까지의 삼성의 어떤 산업 구조들이나 어디 중점적인 사업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에 대해서 하우스비들이 저는 요새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좀 리포트들이 좀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삼성그룹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센터 자체 내 이런 뷰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들이 국내 증시라든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삼성이나 이런 그 큰 그룹 자체에서의 어떤 투자 방향, 그다음에 그 투자 규모 이것이 결국 GDP라든지 이런 그 산업 생산 이런 곳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용 체제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그 이제 구심점이 생기면서 이런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산업에 이런 그 흥망이 좀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이 연내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당히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한 번 하면은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옐런 발언으로 2006년 이후 9년 내 첫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된 건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하우스뷰를 통해서 밝히기엔 9월 정도다, 7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좀 늦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변화상은 좀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돼 가고 있는 건지 일단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연내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발언을 해주셔서 네. 좀 시원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 미국채 금리는 약 한 10bp 정도 올랐다가 재차 또 뭐 그 전 2.1% 내외로 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지난 이제 독일 국채 시장 금리 급등 이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연내 인상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뭐 채권보다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달러 쪽에서 달러 강세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채권 시장은 좀 여타 상황에 의해서 좀 선반영되어 있고 좀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채권 시장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턴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다 아니면 잠깐 시그널 주고 다시 스테디하게 뭐 예를 들면 25bp 올린 다음에 쭉 또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가파르게 좀 인상하면서 통화 축소로 들어가진 않겠죠. 긴축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워낙이 이제 7년 동안 8년 동안 꾸준히 이제 제로금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보면 어쨌든 급하게 생각보다 올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디게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근데
한 번 하면은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들 이제 그래도 완만히 올릴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8년 동안이나 계속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약간 맷집도 생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의외로 한 번 올리면 두 번 올리는 거는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올리는 것도 더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하여튼 첫 사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가 될 걸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달러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게 불길한 느낌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일본화가 우리 엔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120엔 초반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엔 약세가 진행이 된다. 근데 원달러는 지금 1,100원에서 지금 약간 묶여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못 따라가면 하반기 우리 성장률도 담보할 수 없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반응이 좀 있는 건가요? 굉장히 반응이 있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발언 이후에 가장 많이 움직인 시장은 외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달러 지수가 그 5월 중순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요. 반등한 이유는 일단 ECB가 일종의 구두 개입 5월하고 6월에는 국채 매입을 좀 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유로가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그 달러 강세는 사실 엔화 약세가 그 주인 편이 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22일과 27일 사이의 주요 통화 절상률을 보시면 엔화의 절하율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달러 원 환율을 보면은 그동안 5월에는 상당히 개입 강도가 강했었어요. 뭐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개입 강도를 높이다가 오늘은 그러니까 목요일인 오늘은 좀 달러엔이 124엔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제 엔원 당국이 좀 거기에 다 그 개입은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엔원 환율이 890원대 초반으로 빠지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달러엔의 움직임이 지금은 약간 비이성적이다, 약간 과도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당국은 그래서 일단 좀 진정이 되면 개입을 더 해봐야지.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월말이라서 수출업체 내고도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오늘 주식도 사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엔원이 900원 밑으로 내려왔고. 엔화 약세, 엔화가 또 122엔이 올해 영 고점이었거든요. 그 선마저 넘어서면서 이제 125엔 얘기 나오다가 이제 125엔 다 오니까 130, 135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인 것 같아요. 조금 과장되게 해서 이번 사태를 두고 혹자는 일본만 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혜를 입을 것이다. 성장률 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도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옐런 발언 이후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 뭐 뷰들이 좀 바뀌는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 쪽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원인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1분기에 미국 경제가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향후 앞으로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만큼의 충분히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약간 이 발언 이 직전에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그 최근에 월별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든지 중국, 한국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더뎌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라면서 약간 시장이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쯤 옐런이 갑자기 그런 발언을 낸 상태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그 유동성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유동성으로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본다면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그 이제 글로벌 이런 회복 국면이 좀 지연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투명성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FOMC 성명들이 좀 바뀐 걸 좀 차례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성명서들이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인내심 삭제하고 다시 뭐 합리적 확신 이후에 금리 인상을 좀 뭐 해야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좀 차례대로 뚜렷하게 좀 바뀐 양상이 있죠 월별로. 네, 확실히 변한 거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사전 작업들을 꾸준히 해 왔었던 거 같고요.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FOMC 성명서 내용을 보면 결국 합리적인 확신이 들면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을 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번에 의사록 나온 거를 읽어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당분간은 어쨌든 경기 지표들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결국 안 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요. 기본적으로 페드의 스탠스는 옛날에는 어쨌든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업률이 또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저금리에 대한 확신을 줬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조금만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사전 작업들을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엉뚱하지만 남자로 따지면 너 사랑해. 근데 결혼은 조금 있다가 좀 생각해보자. 아 하긴 할 텐데 좀 이따 생각 뭐 이런 그런 다음 스타일의 달은 어떤 아니야. 4월은 아니고 6월도 아니고. 그렇지 6월도 시기는 정할 수 없어. 이 옐런 의장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뭐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난 3월 이후로는 모두가 6월 FOMC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연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과연 밝힐 것이냐. 근데 6월 FOMC에서 가장 주목할 이번에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3월 회의 때 4월에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4월 성명서도 열어보니까 6월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을 줬어요. 근데 이번 회의에는 6월 회의에는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7월은 아니다. 또 그런 시그널을 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6월은 사실 인상이 가능하다고 봤던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소소견이 나올지 그동안과는 다르게 뭐 그런 것들 좀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짓눌렸던 매파들이 다시 득세를 한다거나. 예, 그죠? 예.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으세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6월달 주목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특히나 3월 FOMC에서 성명문에서 4월 우리 안 한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의 중요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쭉 성명서가 변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연방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그 부분은 확고한데 경기 진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4월 성명서에서 1분기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6월 달에 과연 이 부분을 이제 2분기 이후의 경기 전망을 기존의 회복 전망하는 경로에 복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연준의 이제 향후 연방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포맥스에서 그 창립 기념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거기 온 스트레티스트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이금 현재 상태에서 환율하고 일본의 이런 엔저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관리. 두 번째는 금리가 지금 인상돼서는 도저히 하반기 경제에 정부 당국에 내세운 성장률 목표치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FOMC에서 만약에 시그널이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로 가고 실제로 생각보다 빨리 올리게 된다면 이건 파장은 상당히 분명히 있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제 이번 FOMC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6월 FOMC 확실한 시그널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9월이든 어쨌든 12월이든 올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옐렌 의장의 어떤 언급이나 뉘앙스 살펴보면 뭔가 힌트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어쨌든 열어주는 정도의 언급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6월 FOMC가 사실은 정말 9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9월이나 12월에 어쨌든 컨센서스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6월 FOMC에서는 좀 예전과는 또 다른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시장이 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옐렌 의장이 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렇죠.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한 주 동안 그 이후에 보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지금 한 20원 가까이 올랐죠. 네. 예, 올랐는데 강달러 현상이 물론 뭐 선반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환율 시장의 분위기가 좀 계속 좀 전체적으로 딜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컨센은 이 지금 달러 강세는 약간 그 과거에 그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 경험한 것처럼 가파른 강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2분기 지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특히 달러엔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발전적인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 경제를 보니까 일본 그 지표나 그런 여건을 보자면은 사실 엔화가 그렇게 약할 지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여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가 없네요.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일본 경제가 지금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지표가 개선도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상수지 흑자 늘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 봐도 일단은 일본 경제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BOJ 그런 측면에서 BOJ 추가 완화가 10월에도 사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화가 더 약하게 갈 측면은 없는데 그 CME의 투기적 포지션을 보시면은 이게 밑으로 가면 엔화 약세 베팅이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시작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늘려오다가 지금은 굉장히 포지션이 가벼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이 가벼워진 측면이 약간 엔화 약세 베팅을 하게 해준 측면이 있고 또 그 GPIF가 5월까지 이제 집행해야 될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옐런 의장 발언 보니까 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미리 빨리 좀 집행을 하자. 그러면서 채권 투자나 좀 나간 그런 달러 수요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보시면 니케이 지수랑 달러엔이랑 굉장히 같이 가요. 물론 뭐 돈을 푼다고 할 때 달러엔이 오르고 그러면서 니케이가 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 니케이를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해지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는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면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해지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달러 수요를 유발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막 달러엔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그래서 재료만 봐서는 이렇게 올라갈 달러엔은 아닌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달러에는 좀 속도를 일단은 조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일본 지표들이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환율은 그와 반대로 좀 가는 경향이 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쪽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 5월인가요? 5월 초죠. 옐런 의장이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리가르드 IMF 총재하고 얘기할 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전략적으로 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고 거품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미국 증시가 그러면서 주 중반에 나스닥도 한번 팍 오르고 지수가 계속 랠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물론 뭐 옐런 의장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가 글로벌 증시에 또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전망은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을 또 아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옐렌 의장의 언급은 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계속된 어떤 사전 작업 내지는 시그널을 어디서든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약간 과도하게 자금이 쏠렸다거나 어떤 자산 가격이 좀 오른 데에 대해서 미리 좀 거품을 제거하고 싶은 생각들을 갖고 의도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옐렌 의장이 얘기한 거에 비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옐렌 의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 막상 옐렌 의장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충격은 조금 더 세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증시 전망. 네, 약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허재환 의원께서 얘기하신 분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옐렌은 올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속내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분기가 경기가 둔화가 발생하고 2분기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라가 이제 소비가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인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경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그 지금 현재 주가가 프라이싱한 가격에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생각보다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 고용 쪽만 지금 좋은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갈수록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고, 그러니까 연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을 가지고서 발언을 했다라고 약간 그런 속내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 금리 전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얘기들이 이제 파생해서 나온 건 말이죠. 그러면 책임을 지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팻말에 녹화한 걸 떠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자, 하나씩 받으세요. 받으세요. 먼저 이쪽, 그러면 우리 신 애널리스트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자, 9월에 25bp를 인상한다. 네.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선 연내 한다면 6월은 아닌 게 거의 확실시되고 네. 9월 또는 12월일 텐데요. 9월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금융위기 이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고용시장은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고 올해는 인플레이션인데 고용시장은 양적인 회복을 완성을 했고 지금 현재 질적인 개선 단계에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뭐 아직은 뭐 유의미한 반등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2분기에는 바닥을 다지고 성명문에도 나왔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2%를 향해 합리적 확신이 든다고 아마 3분기에는 그런 모멘텀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에 2%가 안 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은 이제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은행에서 얘기하시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다음 우리 전승정 군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9월이고요. 25bp고 올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같은 의견이시죠? 예. 일단은 2분기 지표는 1분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올해 꼭 해야만 한다면 12월 기자회견이 있는 회의가 9월 다음에 12월인데 12월까지 기다리기는 굉장히 후달릴 것 같아요. 네, 네. 아, 표준 없으세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예, 좀 죄송합니다. 고급스러운 예. 표현 모습. 아무튼 9월에는 하려면 정말 올해 그래 어느 시점에 해야 되면 12월까지 못 기다릴 것 같고요. 3분기 지표가 또 만약에 무슨 중국이 갑자기 경기가 너무 나빠지거나 해서 나빠지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하면 9월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이제 9월 달에 네. 올리는데 일단 만약에 12월 달에 올린다고 하면 옐런이 지금 연내에 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 12월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데 지금 네. 했다는 거는 9월 달로 지금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옐런이나 연준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번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언제 올리냐. 이것을 언제 올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올린다. 그러면 매 기마다 0.1씩 25p씩 올리겠다. 그런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올리는 것이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이것을 어느 시기를 잡고 가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두 번째를 훨씬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허영 군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만장일치예요? 그런 걸 보면 제가 틀릴 것 같은 컨센서스네요. 예. 제가 틀릴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12월이나 네.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그 스위스 리라는 이제 그 재보험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억압,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프레션이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쭉 쓴 리포트였는데 내용의 핵심은 미국이 저금리가 너무 오래되니까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다 불만이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데 부의 효과를 못 누리고요. 부유층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금에 따른 이자 소득이 줄기 때문에 고정적 이자 수익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가 너무 오래되니까 가게들이 부유층도 저소득층도 다 불만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꾸 차입을 해서 M&A 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파이낸싱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게 생산성 개선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뭐 옐렌 의장이 뭐 경기도 경기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어떤 최저금리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에서 저는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25p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긴축이 가시화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향, 우리 시장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까? 전승용 의원. 일단은 신흥시장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버냉키 쇼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신흥국한테는 대부분의 달러 표시로 지표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달러가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약간 지표가 약간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외 부채가 달러 표시로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부담도 커지고 BIS에서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달러 표시 부채가 많다,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흥국한테 부담이 되는데 결국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경상 적자가 많다거나 재정 적자가 많은 나라들은 더 부정적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이나 경상이나 지금 다 펀더멘털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긴 하겠으나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장단기 금리, 되게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직접적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미 그 연초부터 장단기 특히 국고 10년물 기준으로 많이 스프레드가 축소됐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이 부분으로 약간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연방기금금리 1회 인상은 반영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9월에 설사 이제 인상을 하면서 가장 관건은 언제 어떻게 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한 차례 하고 쭉 갈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올리면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아무래도 뭐 인하 동결 인상 중에서는 인하 또는 동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단기물 스프레드는 더 축소가 되고 조금 더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로 갈 가능성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런 스탠스로 지속될 경우에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스프레드가 역전되더라도 기존에 투자됐던 것들이 이탈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요. 신규로 좀 유입될 부분은 좀 아마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이 3%에서 뭐 기업 약간 KDI나 한국은행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성장률 측면에서는 좀 영향이 9월이라서 좀 없을까요? 일단 그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기존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각 자체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긍정적이다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FOMC 태도를 보게 되면 약간 좀 경기가 이렇게 확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가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에 기준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때보다는 약간 좀 글로벌적인 이런 경제 성장이 좀 더 회복이 못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시각보다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중에 나타나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보면서 이제 86년에서 87년 사이에 그 미국과 독일, 일본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끔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때도 86년에도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때 오페크 증산하고 북해 유전 발생하면서 수요 위축이 아니라 이제 공급 때문에 유가가 반토막 났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디플레가 막 우려가 되니까 다 국가들이 통화 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85년에 플라자 합의도 있었고 그러다가 86년 그렇게 됐고 87년에 이제 급심한 디플레 이후에 이제 인플레가 쓱 올라오니까 그거를 못 참고 독일이 이제 루브르 합의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달러가 이제 절하가 되니까 이제 미국이 재할인율을 올리면서 바로 그 달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8년 동안 너무나 지겹게 얘기가 된 거긴 한데 지금 약간 유가 하락 때문에
사실 실물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라든가 모든 지표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교란 요인이 좀 생길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변동성이 되면서 나중에 그 부분이 금융을 통해서 오히려 실물 쪽에 더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인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형구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주방대 나오셨잖아요. 네.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이렇게 뭐 아름다운 분이나 멋진 분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좋습니다.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앞으로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